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통으로 정책을 만들어가는 제주 장성철 TV 장성철입니다. 민주노총 소속의 화물연대 철도노조가 파업을 계속 본격화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한 대정부 투쟁이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내세우고 있는 파업의 가장 큰 쟁점, 명분이 무엇이냐? 그게 노란봉투법이라고 합니다. 이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2013년 쌍용 자동차가 불법 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는데 법원에서 47억 원의 배상 판결 금액을 받아냅니다. 이후에 그 시민들이 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그 배상 금액에 보태쓰라고 성금을 보냈고요. 이 성금을 보낼 때 노란 봉투에 담아서 보냈습니다. 이후부터 노동계에서는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를 강화하는 그런 법안을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저는 여러분들의 그 의견을 이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돕는 차원에서 노란봉투법보다는 가급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 법안이라는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법률안에는 세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쟁의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또는 그 노동조합 혹은 근로자의 민형사상 파업에 따른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요 세 번째 주제죠. 이게 손해배상의 주제, 사용자 정의의 주제, 그리고 쟁의 행위의 주제, 이 세 가지가 쟁점이 되어 있는데 오늘 저는 그 첫 번째로 사용자 정의와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은요, 기본적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11월 달에 제출된 여러 개의 그 개정 법률안이 있는데 그 개별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것들이 있어요. 노웅래 의원, 윤미향 의원, 그리고 양경숙 의원, 그리고 이은주 의원, 노웅래 의원, 강민정 의원, 이수진 의원, 이런 의원들이 낸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서를 환경노동위원회의 전문위원회에서 냈습니다. 그 보고서를 저는 기초로 해서 여러분께 우선 말씀드린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먼저 드리고요. 이 사용자의 정의가 왜 중요하냐면 노동조합의 쟁의를 권한쟁의 또 그 권한쟁의 이후에 쟁의 행위를 벌임에 있어서 법적인 요건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쟁의 행위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판가름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행 법에서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 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이거를 사용자라고 딱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엔, 다시 말하면 개정법률안에는 이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사용자라 하면 근로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근로계약서 필요 없는 거죠.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배력 혹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 이건 다 사용자라는 거죠. 요게 이게 노웅래 의원이 아니고요. 양경숙 의원은 현행 그 사용자라 함은 한 그 정의에 붙여서 단서 조항을 답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당사자 외에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노동조합 활동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배력,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그 범위에 있어서 사용자로 본다. 그러니까 기존 현행법에서 정해놓은 사용자의 정의에다가 플러스 실질적, 구체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그 사람을 사용자로 본다는 거죠. 윤미향 의원은 아주 하도급까지 정의해 놨어요. 윤미향 의원이 낸 개정 법리라는 경우에는 이 경우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작업 방법 등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상위 수급인,
결국은 이제 뭐 양경숙 의원의 정의나 개정안의 내용이나 윤미향 의원의 개정안에 담긴 사용자의 정의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요. 결론적으로는 이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 조건, 수행 업무에 대해서 사실상의 영향력,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다 사용자로 보겠다는 겁니다. 기존의 그 현행 법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해서 행동하는 자 혹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 담당자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 아주 포괄적인 범위로 이제 정의해 놓고 상당한 넓은 범위의 사람들이 사용자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개정 법률안이 현재 제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윤미향, 뭐 노웅래, 양경숙 이런 의원들이 그 개정안을 제출한 기본 목적이나 취지가 과연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검토 보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개정안은 업무의 도급, 파견 등에 따라 발생하는 도급인 또는 사용 사업주, 수급인의 근로자 또는 파견 근로자 간의 간접 고용 관계에서 원청하고 이제 하청이죠.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 원청 사용자를 노동조합법에서의 그 사용자로 보도록 해서 원청 사용자가 단체 교섭의 당사자가 된다. 법적인 당사자가 된다. 부당노동행위 금지 의무에 부당노동행위를 만약에 원청 사업자가 하고 있다면 그거를 금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그런 사용자가 되는 거죠. 그런 수범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원청업자가 갖도록 하겠다. 이게 기본적인 취지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취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어떤 법률적인 근거가 있느냐? 여기에서는 대법원 판례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들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2010년에 현대중공업이 그 부당노동 행위와 관련해서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노조와 관련된 그 판정이 대법원 판결로 2010년 3월 25일 날 이루어진 게 있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원청회사가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 조건 등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 이들이 사내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그러니까 하청업체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 내부 관계에 있어서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침해하는 지배, 개입 행위를 했다면 이건 원청회사가 부당노동행위를 한 거다 이거죠. 부당노동행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제를 해줘야 되죠. 구제명령이 되는 거죠.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명령의 대상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다시 말하면 원청업자라 하더라도 하청업체의 노동조합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를 실질적으로 했다면 그거는 원청업자가 사용자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판결인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 쿠팡 기억나시죠? 여기에 그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노조가 하청노조죠. 대리점 소속의 노조니까 하청노조인데 이게 택배 물류회사 원청입니다. 쿠팡이죠. 단체 교섭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한 원청에 대해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노동 조건의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일정 부분, 전부가 아닙니다.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원청 사용자의 단체 교섭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노동쟁의를 합법적으로 들어가면 당사자로서 교섭에 나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1년 6월 2일 날 내린 결정입니다. 이게 쿠팡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CJ 대한통운하고 전국 택배 노조의 그 단체 교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런 기본적 취지를 뒷받침하는 어떤 법률적 근거가 있느냐? 이 보고서에서는 대법원 판례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그 결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대법원 판례는 2010년 3월 25일 날 이루어진 건데 현대중공업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
이런 기본적 취지, 기본적 목적은 그렇다 치더라도 과연 이런 취지와 목적을 뒷받칠 만한 법리적 그 판단의 근거 자료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대법원 판례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법원 판례는 2010년 3월 25일 날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조와 관련된 그 대법원 판결인데요. 원청회사가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 이들이 사내하청업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침해하는 지배 개입 행위를 했다면 이 원청회사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대상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 침해, 지배 개입 행위를 했다면 이건 부당노동행위라는 거죠. 노동조합법에 나와 있으니까요. 이 부당노동행위는 당연히 구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제명령을 중앙노동위원회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명령을 누구한테 하느냐? 사용자한테 하죠. 그럴 때는 원청업체도 사용자에 해당된다고 보는 게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자 이런 개정 법률에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구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그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노조, 하청노조가 택배 물류회사, 원청회사를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했지만 원청회사가 이를 거부한 데 대해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청의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일정 부분, 전부가 아닙니다.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원청 사용자의 단체 교섭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이게 2021년 6월에 나온 중앙노동위원회의 그 결정인데 이게 CJ 대한통운하고 전국 택배노조의 단체 교섭 요구 여기서 거부했다가 이제 중앙노동위원회가 단체 교섭해라 하는 식으로 이제 결정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는 취지와 또 그거를 뒷받침하는 법리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제시된 아까 그 대법원 판례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그런 그 사례, 결정 사례 이거의 법리적인 그 근거를 명확하게 해석을 하면 우리가 보는 시각이 좀 객관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대법원의 판례는요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그 주제 대상으로서의 사용자의 지위를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아주 그 구체적인 행위에 원청업체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부당노동행위가 일어난 거였기 때문에 원청업체가 그 건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지위를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거에 대해서 인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 판정도 잘 보면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력을 미치는 아주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 그 사용자의 단체 교섭 의무를 인정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6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피 발의한 그 개정안처럼 원청 사용자 등을 의미하는 규정을 노동조합법상의 일반적인 사용자로 정의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거죠.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는 게 법리적으로는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법의 적용이나 법의 어떤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성이 원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애매모호하고 포괄적이고 이건 법을 만들어 놓아도 사문화될 수밖에 없고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지요. 그래서 조항 하나하나에 문구 하나하나에 정확한 법률적 해석을 달면서 자구 수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용자로 그 정의를 확대해서 하는 것이 과연 적정하냐? 저는 적정하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고용노동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 개념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도대체 누가 사용자인지도 모르는
아주 애매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질 겁니다. 예를 들면 기업에 대출을 해준 은행도 어떤 면에서는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될 수 있고, 또 그 용역이나 재화에 대해서 하청을 준 원청 업체가 사용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이 원청 업체가 2개, 3개인 경우에 누가 사용자인지 어떻게 그걸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법의 실질적인 적용도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지점을 노동부는 얘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현행 법은요,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아까 대법원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그 결정은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해라. 부당 노동 행위는 당연히 정부가, 국가가 구제를 해줘야 되는, 다시 말하면 사용자에 대해서 구제 명령을 내려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형사처벌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현재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대법원 판례나 중앙노동위원회 결정도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체계 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 구제를 하는 그 측면을 고려한다면 굳이 개정을 할 이유는 없다. 다시 말하면 부당노동 행위를 구제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 그 이상의 목적을 갖고 이번에 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걸로 봐야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용자 범위에 대한 논란, 이건 잘못하면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법률적으로 그 범법 행위와 그에 따른 그 형량을 정해야 되는데, 그 법률의 조항이 너무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해서 적용 자체가 어려워지다 보면 죄형 법정주의를 구현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위배되는 그런 조항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경영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원청과 하청 회사가 있을 때요, 하청 회사의 근로자분들이 일반적으로 급여 수준이나 근로조건이나 또 뭐 대우가 이게 원청인 대기업보다는 좀 덜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사용자의 정의가 지금 개정 법률안처럼 확대가 되면 원청 업체들이 전부 사용자가 되거든요. 그 사용자가 되면 모든 노사분규를 본사가 맞이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식품 대기업이 한 100개 정도 회사에 하청을 줘서 식품을 만들고 있어요. OEM, PL 상품을 만들고 있어요. 그 100개 회사의 노동조합이 전부 원청 회사를 상대로 노동쟁의를 하게 됩니다. 이 대기업이 과연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할까요? 저는 현실적으로 기업 경영이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자구책으로서 하청 생산 업체들을 국내에서 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든지 업종을 바꾸든지 어떤 다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결국은 현재 노동조합을 하시는 근로자나 또 노동조합에 속해 있지 않은 근로자나 이분들의 권익이 살아있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필요하고 노동조합의 역할이 필요한 건데, 현행 민주노총이 하고 있는 이 투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노란봉투법 제정, 다시 말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가 되면 사용자의 정의가 확대될 수밖에 없고, 사용자의 정의가 확대해서 그게 적용이 되면 하청업체들과 대기업의 원청 사이의 계약이 거의 다 깨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내의 그 대기업 원청 회사와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또다시 근로자에게 상당한 피해만을 갖다 주는, 물론 국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워지겠지요. 결국 근로자들한테 결론적으로는 이익이 되지 않는 그런 개정 법률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노란봉투법 제정에 있어서 첫 번째 쟁점, 사용자 정의의 확대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현재 부당노동 행위를 구제하는 그런 수단으로서는 대법원 판례나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 같은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구제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이상의 사용자 정의 확대를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오히려 민주노총의 정치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다. 이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노란봉투법 쟁점 두 번째 관련돼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